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담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쵸? 말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 듣는 이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담화예요. 담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 이때 맥락에는 상황이 있을 테고 뭐 시간과 공간 상황이 있을 테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도 있다. 이 사회적 문화 맥락이 뭐냐면 뭐 한국 사람끼리냐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느냐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겠다. 그쵸? 그게 담화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 뒷담화가 있지. 뒷담화. 예,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구체적인 말소리로 표현한다. 이때 생각이 실제 문장으로 실현된 것을 발화, 말한다는 뜻. 이러한 발화가 모여 담화를 이룬다. 한자 뜻풀이부터 볼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말씀 어니지, 그치? 불화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을 주고 받는다. 이게 담이야, 담. 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대화도 하나의 담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디 가세요? 응, 시장에 옷 사러 가네. 이게 담화지 뭐. 주고 받았기 때문에. 담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자가 있어야 하고, 자, 여기다가 뭐 화자라고 하지만 쓰는 이도 돼. 쓰는 이, 글 쓰는 사람. 화자가 전달하는 발화를 듣는 청자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 읽는 이 해도 되겠죠. 글을 쓰고 주고 받는 것도 담화가 된다. 요즘 화장실에 낙서하는지 모르겠네. 낙서하니? 문에다가 누구랑 사귄대요. 누구 바보, 똥개, 멍청이 뭐 이런 거 낙서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담화가 되는 거야. 네. 자, 담화에서 이 두 요소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 두 요소 없이 담화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혼잣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담화가 아니죠. 네. 자, 독백과 같은 경우는 청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독백은 화자와 청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담화는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해야 한다. 요즘은 이제 GPT랑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가끔 GPT랑 이야기하고 그건 담화가 아니죠. GPT는 듣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담화에 참여하는 인물만 있다고 하여 담화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인물들이 주고 받는 발화가 있어야 하며 이게 말이야 말. 이것이 일정한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화를 통해 화자는 느낌, 생각, 믿음 등을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화에는 맥락이 요구된다.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는 이들을 둘러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담화의 맥락은 담화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일한 발화라도 맥락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5분 남았어! 라는 말은 그 말이 쓰인 맥락에 따라 시간이 남아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시간이 부족하니 서둘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상황 맥락이 되는 거지. 그치? 어떤 상황에서 5분 남았어 라고 말하는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자가 전달하는 발화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들의 뜻이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의 진정한 뜻을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여행 버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립시다 라고 말한다면 모두 버스에서 내리자는 뭐의 의미일까? 학생들에게 내립시다. 무슨 의미? 명령의 의미가 되겠지, 그치? 학교 선생님이니까. 사람들로 가득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면, 내립시다 한다면, 길 좀 비켜주세요 라는 완곡한, 뭐가 될까? 부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러분들은 중학교 수학여행 가나? 가요, 안 가요? 수학여행 안 가?
그래서 니들이 수학을 못하는 것이요. 네. 아니야? 자, 문제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문제 풀고 같이 답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담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자, 세연아 골라보자. 답을 골라보세요. 답은 1번이 되겠죠? 담화는 발화가 모여 이루어진 말의 단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살펴볼까요? 독백은 청자가 없기 때문에 담화가 될 수 없다. 어? 이것도 맞잖아. 담화에 참여하는 인물만 있으면 담화가 성립된다. 안 되죠? 담화란 생각이 하나의 단어로 실현된 거 아니고, 동일한 말은 담화의 맥락에 상관없이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아니죠? 그럼 뭐야? 독백은 청자가 없기 때문에 담화가 될 수 없다. 아, 이거 되죠? 그치? 예. 독백 같은 경우에는 청자가 곧, 발화자가 곧 청자가 되는 거니까. 자, 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예, 독백과 같은 경우는 청자가 없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독백은 화자와 청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는 항상 지문에서 끌고 오면 되겠다. 예, 답은 1번.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담화의 구성 요소를 도식화한 것이다. A에 들어갈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 청자, 맥락, 그리고 A 되어 있다. 태경아, 답은 뭘까? 화자와 청자 사이, 화자가 청자한테 뭘 줄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될까요? 내용 되죠? 말소리로 표현되는 거지. 발화기 때문에 생각이 실제 문장으로 실현되는 거죠. 화자의 생각, 느낌, 믿음 등을 담고 있지. 그치?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 시간적, 공간적 상황은 맥락입니다. 맥락. 요거야 요거. 내용이 아닌 거지. 그치? 다시 정리. 그래서 이 담화라는 것은요, 담화의 구성 요소는 화자가 있어야 되고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발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맥락이 필요해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간 공간적 상황은 내용이 아니라 맥락 부분에 해당이 된다. 3번 문제. 이 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담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유희야 뭐니? 2번 아기 옹알이. 옹알이가 뭡니까? 옹알이? 아옹아야 옹아 하는 게 옹알이가 되는 거죠. 그치? 네, 옹알이입니다. 자, 대화, 흥정, 지지, 유세, 뭐 국어 수업 이거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지만 2번 아기 옹알이는 의미가 없죠. 3.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진 것은 학교 선생님이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에게 버스에서 내립시다 하는 것. 명령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에서 버스에서 내릴 때 좀 내립시다 라고 했을 때 청이요. 부탁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 5번 문제. 라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말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게 고쳐 쓰시오. 봄이 무척 더워하며 에어컨 앞에 앉아있는 준수에게 에어컨이 꺼져 있네. 준수, 응, 내가 들어올 때부터 꺼져 있었어. 자, 그러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쳐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뭐라고 하면 될까, 유진아? 에어컨이 꺼져 있네. 응. 뭐라고 말해요? 에? 그렇게 대답하면 돼? 에어컨이 꺼져 있네. 에? 이렇게 말하면 되나? 자, 뭐라고 말하면 될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덥니? 켜줄까?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쵸? 네. 아닌가? 요즘 니들은 이렇게 대답 안 해주니? 에어컨이 꺼져 있네. 이러고 끝나? 그럼 눈치가 없는 거죠. 에어컨이 꺼져 있네. 어쩌라고? 보통 이런가? 어쩌라고? 좀 켜주는 거죠. 뭐 친구가 덥다고 하니까.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화의 맥락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지? 자,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의 맥락은 담화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어 문제 풀 때 맥을 잡아야 되거든?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야, 흐름. 지문 안에서 일정한 흐름을 갖고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은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못해가지고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지문들을 시험 문제 막 때려 봤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 못 차립니다. 지문이 너무 길어. 진짜로. 시험지 한 장을 다 지문으로 채워버려요. 그랬더니 못 찾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쪽 부분이. 따라서 맥락에 따라 담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여 올바른 국어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통해 담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 상황 맥락은 화자,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을 의미한다. 뭐가요? 상황 맥락이. 사람과의 관계, 시간, 장소, 의도나 목적. 이게 상황 맥락입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은 하나의 사회 집단이 구성하고 공유하는 지식으로 지역, 세대, 성별, 문화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게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 오늘은 5월 18일이죠? 한국 역사에서 5.18은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치? 근데 외국인들한테 5.18 얘기하면 뭔지 모르죠. 그런 차이가 있겠다. 이게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자, 먼저 상황 맥락이 담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예를 보자. 아버지, 밤 11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바라보며 얘가 너무 늦어서 걱정이네. 아들, 문 열고 들어오며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버지, 나무라듯이 지금 몇 시니? 아들, 태연하게 지금이요? 11시 조금 넘었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되죠. 의도 파악을 못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국어에서 문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의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던져주는 방향이 뭐냐, 방향성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방향을 찾지 않고 바로 자기가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답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죠? 다 제껴놨는데 선지 2개가 남았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 문제가 던져준 의도를 파악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현재 시각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들리지만 이 상황에서처럼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것은 아들을 나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무라다. 혼내는 거지. 아들은 이런 상황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 어떠세요? 라는 말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보자. 미용사와 손님의 관계, 의사와 환자 관계, 옷가게 점원과 손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또 어떠세요? 라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미용실, 병원, 옷가게라는 장소가 달라져도 발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이게 상황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문제 역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담화에서 맥락의 주된 역할입니다. 자, 효민아 몇 번? 담화의 주된 맥락의 주된 역할. 몇 번일까요? 2번. 땡. 전체 그 맥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쵸?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 범주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되니? 5번이 되겠죠.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게 의도 파악이고 이거를 끌고 와야 돼.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글로 볼 때 상황 맥락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봄이나 뭘까? 상황 맥락.
보기 어려운 것. 뭘까나? 자, 한번 제껴볼까요? 표현된 언어, 상황일까 아닐까? 분위기, 상황이죠. 관계, 상황이고, 목적과 의도, 상황이죠. 시간과 공간, 상황이 되겠네. 그치? 그럼 표현된 언어는 뭐가 되니? 이건 내용이죠, 내용. 예. 상황 맥락이 아니라 얘는 발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의 담화에서 아들의 말하기 방식 문제점. 지금 몇 시니? 11시인데요? 요거네. 적절한 것은. 동규 뭐니? 몇 번일까? 2번. 의도 파악을 못하는 거죠. 혼내려고 아버지가 지금 몇 시니? 라고 한 건데 11시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문제. 말을 바탕으로 보기 발화가 가진 의미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떠세요? 세연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가 어딨지? 마? 어떠세요? 4번이 틀렸죠? 의사가 명절에 자기 집안 건강한 어르신에게 한 말이라면 안부를 묻는 의미이다. 맞잖아. 아니. 5번이요. 맞잖아. 이거 안부 묻는 거. 요즘 좀 어떠세요? 명절에 집안 어른한테, 그치? 5번 음식점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한 말이라면 음식점을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 이거는? 음식이 입에 맞냐? 그쵸? 내용 구성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야 되겠다. 자, 서술형이래요. 다음은 보기의 상황 맥락을 분석한 것이다. A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정호야 뭐하니? 장소 서점. 민수의 말하기 기도 A. 정호의 예상 답변. 인물 탐구 과제를 하려고 시인에 관한 책을 보고 있어. 조건. 정호의 예상 답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을 거. 자, 그럼 태경아, 민수의 말하기 의도는 뭐니? 정호야 너 뭐하니? 이 의미가 뭘까? 의미는 이렇게 하겠죠. 무슨 책을 찾고 있어? 이게 되겠죠. 이 의미가 될 겁니다. 그치? 왜냐면 정호의 예상 답변은 요거거든. 예. 질문 계신가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게 상황 맥락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글로 보고 있으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요. 하시고, 자,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담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다회화를 살펴보자. 정민 민수 할아버지 민수 할아버지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민수 또 왔구나. 그래 춘부장께서는 무탈하시고 what? 이렇게 됐네. 자, 민수가 네? 라고 물어본 것은 춘부장이란 말과 무탈이란 말 뜻을 몰라서 하는 거죠. 그쵸? 세대 간의 차이. 왜 민수는 당황하면서 대답하지 못했을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말 중에서 춘부장은 상대방의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무탈하다는 병이나 사고가 없다는 뜻이다. 할아버지는 춘부장이나 무탈하다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민수 세대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말에서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와 반대로 젊은이가 우어른과 대화할 때 또래에서 하듯이 유행어나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게 바로 뭐니?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더 살펴보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네?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차린 게 없다니요? 어머님,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상은 튼튼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뭐 차린 게 없다,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 이런 말을 쓰죠.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사말이지, 인사말. 근데 이제 외국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음식을 많이 차렸더라도 차린 것은 없지만 이라든지 음식이 변변치 못해서 등의 말을 사용한다.
외국인 친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아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어의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인데 외국인 친구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외국에 상이 없잖아. 식탁이잖아. 걔네는 테이블, 그치? 예, 그러니까 상다리가 부러진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겠다.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담화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상황 맥락은 화자와 청자가 처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시간, 공간, 분위기, 담화 목적과 의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 문화적 맥락은 담화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배경, 관습 등과 관련된 맥락을 말한다. 여기 한번 정리해주고 있죠? 이게 중요 단원이네요.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살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존중, 배려를 하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네. 자,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태경아 뭐니? 자,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대화 장면 그 자체에 관련된 아니죠. 사회 문화 맥락이니까. 대화 장면과 관련된 맥락은 상황 맥락입니다. 다른 언어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맥락. 그런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 장소, 이거 상황 맥락이고요. 모든 담화의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맥락이다. 그렇죠? 문화나 관습 등 담화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맞는 거구나. 네. sorry. 5번은 네, 상황이구나. 따라서 답은 5번. 7. 가의 대화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 사람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민수,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 아니고 정민, 할아버지와 민수의 친분관계 필요 없고 정민, 할아버지가 알아듣지 못한 유행어 아니고 할아버지 자신의 세대에는 익숙하지만 민수 세대에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했지요. 춘부장, 무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 다의 대화에서 어머니와 영어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말 문화의 특성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겸손한 태도, 그쵸?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린 게 별로 없다. 영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했고 자신의 생각을 직설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죠. 가족 공동체 이런 건 없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말하기 특징은 가족 공동체 중시하는 말하기가 많이 있죠.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양이들은 이제 이런 거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왜 우리 아빠야? 나는 니네 아빠 아들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9번. 보기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관련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 목욕탕에서 시원하다. 정말요? 뜨거운데 아빠한테 속았어. 왜 어른들은 그런 말을 쓰는 거지? 누가 봐도 세대죠?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뜨거운 거 먹으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근데 시원해. 뜨거운 거 먹으면 땀이 한번 쫙 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죠. 10번. 나를 바탕으로 중학생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와 대화할 때 유의할 점. 중학생이 청소년의 특징이 드러나는 언어 유형 2가지 이상 포함할 거. 한 문장을 쓸 거. 자, 그러면 유의하래, 조심하래, 나에 있대요. 이거네요. 유행어나 인터넷 언어. 그치? 이거를 좀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걸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세요. 안 계시나요? 외국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외국 친구들과 같이 조별 활동도 하고 그러면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별이 끝났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오늘 수고했다 다음에 봐. 그래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면 얘네들 수첩 꺼내. 언제? 나 다음 주 시간 안 되는데 이렇게 일정 잡습니다. 우리는 뭐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언제 뭐 차나 한 잔 마시자, 뭐 술 한 잔 마시자, 밥이나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로. 근데 이런 인사가 한국밖에 없어. 북한도 이렇게 인사 안 해요. 남한만 이렇게 해,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한글 창제 원리. 자, 보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인데요. 먼저 기본 수업부터,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고 교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보자.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지요? 모르는 사람 있나? 없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다 아니야. 세종대왕 혼자 만들어요. 한글.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왜 세종이 왕이 한글을 혼자 만들었을까? 물론 혼자서만 만든 건 아니야. 그 아들 문종 그리고 나중에 세조 수양대군이죠. 문종과 세조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글이. 그러면 왜 한글을 학자들하고 안 만들었냐면은 반대가 워낙에 심했어요. 반발. 자, 1443년에 완성을 했고 1446년에 반포를 합니다. 만들고서 바로 뿌린 게 아니라 3년 동안 테스트를 거쳐요. 바로 요때 테스트 기간이 집현전 학자들한테 한글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요. 브리핑 해주는 거야. 이 글자가 이래 이런 거야. 이거를 실생활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니들 테스트 해보고 연구해보고 장점 단점 결과 보고 제출해 라고 한 게 이때입니다. 바로 이게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 싶어서 46년에 반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가 아니고 집현전 학자들은 나중에 자문 역할만 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요때 보여준단 말이야. 43년 이후에 엄청나게 반발해요. 이 글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집현전 부제학 최말리라는 사람이 있어. 부제학은 지금 말하면 부총장이에요. 부총장. 대학교 짱을 총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총장쯤 돼요. 이 사람이 상소문을 써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훈민정음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는 한자를 쓰고 있다. 한글이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명나라하고 친한데 왜 명나라가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한테 글자를 준다고 하는데 왜 저는 무지렁이 백성들한테 글자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대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만든 거야. 혼자 만들고 한번 테스트 해봐라 던져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왜 만들었을까 글자를? 왜 만들었을 것 같아? 왜 만들었을까? 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반들은 한자 생활을 하면서 글자에 대한 어떤 갈증은 없었어요. 그걸로 충분히 표현하고 다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글이라는 게 필요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종의 아빠가 누구야? 세종 이름이 이도죠, 이도. 세종 아빠가 누구예요? 유명한 이방원. 별명 킬방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이방원. 이방원 아빠가 누구야? 이성계입니다. 이방원은 고려 문신이에요. 자, 이거 한번 잠깐 얘기를 해줄게. 이성계는 무장 출신입니다. 고려의 3대 무인 중에 한 명이었고, 한반도를 통틀어서 한반도 역사상 무장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투에 능하고 전술에 능하고 전략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30년 동안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활도 굉장히 잘 써요. 진짜. 그 기록에 의하면 약간의 뻥이 가미되어 있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사과 같은 걸 열매를 던져.
그러면 활을 세 발을 동시에 쏴. 활을 동시에 세 개를 쏴가지고 다 맞춰요. 그 정도로 엄청난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30에서 40m 떨어진 곳에 엽전이 있거든. 동전 보면 중간에 구멍 뚫려 있지, 그치? 그 사이로 활을 쏴서 그 사이로 통과시킨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물론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뭐라 해야 되나 무장 중에서도 상위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5명이 있었지, 그치? 아들들도 아빠 따라서 뭐 수십 년 동안 전장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다 무인들이야. 싸움 잘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방원만 문관 출신입니다. 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40패스 해가지고 고려 문신이 돼요. 문신이. 이성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체육계 집안인데 여기 문과이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방원이 싸움 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무를 겸비했다고 얘기하지, 그치? 이방원이 그런 타입이야. 머리도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아빠가 이성계고 조선을 세웠어요. 중간에 중정이었나? 이방원 형이 잠깐 한 2, 3년 왕하고 방원이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방원 다음이 세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니?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아직 나라의 기틀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제 막 구축해 나가는 단계야. 그쵸? 행정 개편을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 신속, 정확. 그쵸? 이게 필요합니다. 즉,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양반들은 한자가 있어서 뭐 수월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글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오래 걸린다.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을 거야. 즉, 통치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세종 때부터는 진짜 오리지널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까지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방원은 고려 때, 고려 말에 40패스 해가지고 관리로 나선 사람입니다. 근데 세종은 오리지널 조선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물론 그 전에 그 결쳐 있겠지만 오리지널 조선의 왕세자가 돼서 태자가 돼서 왕이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짜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체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글자가 필요하다 느꼈겠지. 그런데 어려우면 안 돼. 왜? 백성들이 다 농사꾼들인데 일하기 바빠. 그치? 한자만 이런 거 언제 외우고 언제 써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글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나온 게 훈민정음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원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글자가 쉬워야 돼. 아주 간단하지만 쉬워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글자라고 하는 것은 기호야. 더군다나 훈민정음, 즉 한글은 어떤 글자입니까? 소리 글자입니다. 소리 글자. 소리를 담아내는 글자거든. 그러면 세종은 뭘 연구를 해야 돼? 소리를 연구해야 돼. 어떤 소리? 조선 사람들의 말소리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음성학, 음운학,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우리말 소리를 연구를 할 때 기준이 필요하거든. 그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 거울이 기준점입니다. 우리 말만 갖고서는 그 연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어, 일본어, 멀리는 산스크리트요. 그러니까 범어가 되겠죠?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구를 해야 돼. 이 음성학, 음운학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말 소리의 특징을 찾아내요. 아, 우리말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세 가지로 구분되는구나. 우리말은 삼성체계구나. 이거를 세종대왕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운체계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초성, 중성, 종성 배우죠? 이게 삼성체계라는 거야. 초성은 처음 소리, 중성은 가운데 소리, 종성은
끝소리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학이라고 말하면 초성은 히읗이고 중성은 아고 종성은 기역입니다. 이걸 소리를 구분한 거야. 그리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세종대왕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소리가 두 가지 소리로 나는구나 이렇게 다 구분해. 다 정리를 해. 그래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전제를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초성 자리에 뭐가 옵니까? 초성과 종성 자리에 여기는 자음이 오는구나. 그리고 중성 자리에는 여기에는 모음이 오는구나. 이거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의 구성 단위는 중성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누가? 세종이. 이건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혼자서 연구하는 거예요. 막 밤에 잠 안 자고. 미친 거죠. 네. 한 가지 또 상식 알려줄까요? 조선시대 왕은 겁나 피곤해요. 왕이 마음대로 못해. 조선시대 왕은 관리받는 사람이야. 고려 때까지 왕은 지 마음대로 했거든. 전 세계 통틀어서 왕조에서의 왕들이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행동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진짜. 왕이 공부를 해야 돼. 참고로 세종대왕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몇 시에 일어나? 5시 기상입니다. 5시 일어나서 뭐해? 우선 죽 때려요. 죽조반이라고 해서 죽 마셔. 6시부터 뭐하냐? 공부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 경전 공부해요. 8시에서 9시 아침 먹어요. 9시에서 10시 또 공부해요. 경전 공부해요. 10시에서 12시까지 하나 빼먹었다. 중간에 조리해주고 10시부터 12시까지 나란일 합니다. 회의하고 이제 고관들 만나서 얘기하고 12시에서 1시 밥 먹어요. 점심 먹어요. 11시에서 4시까지 경전 공부합니다. 이때가 이제 경연이라고 해서 공자말씀, 맹자말씀, 순자 이런 것들 신하들하고 배틀해, 배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고 질문 던지면 거기에 막힘없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왕이 대답을 잘 못해.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고 해? 그럼 공부해야 돼.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논구수령이야, 이게. 근데 오히려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 세종이 공부시킵니다.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면서 네가 영의정에 앉아있어? 야, 너 이거 외워와, 내일까지. 이렇게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상식. 세종 이후로 이렇게까지 신하들 갈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누구야? 정조. 정조도 엄청났다 그래요, 막 진짜. 정조는 자기가 자기가 특강해. 신하들 앉혀놓고, 야,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 이걸 모르냐? 받아 적어. 막 세미나해요. 어쨌든 세종이 이렇게 경연을 합니다. 그 4시에서 6시까지 다시 나란일 보고요. 6시, 7시 밥 먹어. 그 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상소문 봐. 상소문 이제 검토하는 거야. 그럼 10시 이후에 뭐 하냐? 잠 안 자요. 이때부터 뭐 해야 돼? 왕비랑 후궁들 가야 돼. 자, 왕비하고 후궁들하고 같이 침소에 들어가는 거는 사랑해서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목적은 뭡니까? 왕자 생산입니다. 대를 이어야 돼. 왕통을 이어야 되거든. 이 스케줄을 상궁들이 다 짜줘요. 오늘은 어디입니다. 오늘 10시에서 11시는 A 후궁입니다. 11시에서 12시는 B 후궁입니다. 이거 스케줄 다 딱 짜줘. 세종대왕 아들이 30 몇 명이거든. 진짜로? 아들만 30 몇 명이야. 그럼 딸들까지 포함하면 많겠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케줄대로. 그럼 몇 시에 자게? 대략 1시에서 2시 정도 잡니다. 1시에서 2시쯤에 자서 다시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종대왕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일찍 죽었나? 50대 초중반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유일한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낙이 뭐니? 고기 먹는 거예요. 고기 반찬. 그거는 고기 이제 질겅질겅 씹는 맛으로 버텨요. 그거랑 독서, 책 읽는 거랑. 예. 이걸로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거죠. 세종이. 오죽 처먹었으면 아빠가 말려야 너 고기 좀 그만 먹으라고. 너 고기 좀 그만 먹고 나가서 운동 좀 하라고. 그래서 이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하도
운동도 밖에 안 나가고 맨날 틀어박혀서 책만 보니까 세종을 한 열흘 동안 방에다 가둬놔요. 그리고 이제 밥도 채식만 줘.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 세종이. 나 왠지 내일 갇힐 것 같은데? 그래서 책 한 권을 숨겨요. 책 한 권 숨기고 갇힙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책 다 외워버려. 외우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단어 그렇게 다 외워버려. 진짜. 그러면서 그거를 심심할 때마다 자기 기억 속에 그 장면을 떠올려서 책을 읽는 거야.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 공부 방법이야. 보통 공부 잘한다는 양반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이러고 있지, 그치? 그거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을 한 반쯤 감고,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미친놈이죠. 눈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기가 읽었던 책의 장면이 싹 이렇게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성경이다, 뭐 논어다, 뭐 이런 것들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머릿속 외워두고 계속 곱씹어. 이게 조선시대의 공부 방법이야. 거기에 이제 세종이 탁월했죠.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 밑에 신하들은 죽어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영실 집에 못 갑니다. 장영실은 5분 대기조야. 세종이 자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영실이 걔 있느냐? 예, 전하. 5분 대기죠. 집에도 못 가.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지만 승진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급까지 올라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퇴근 못해요. 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왕이 이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소리를 이렇게 삼성, 초성, 중성, 종성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말은 중성, 초성, 중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요렇게 2개가 있네. 초중종이구나. 이렇게 4가지 형태대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글자도 4가지 형태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 중성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치? 초성, 중성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 중성, 종성만 있는 게 뭐가 있을까? ang. 초성, 중성, 종성, 강.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모양이 이상하니까 나중에 소리값이 없는 동그라미를 넣어줍니다.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소리값이 없어. 이거 알아야 돼.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들은. 자,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창제 원리. 이렇게 우리 말소리에 대한 연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 글자를 만들어내겠지, 그치? 자, 글자를 만드는데 글자 이제 제자 원리라고 그래요. 제자 원리. 제작 만들었다. 자, 글자. 제자 원리는 간단하게 상형 원리입니다. 상형, 이미지. 형태. 즉, 이미지, 모양을 본따서 글자를 만들어요. 세종이. 그러면 자음은 무엇을 본따 만들었느냐?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듭니다. 발음 기관. 전 세계에 있는 글자 중에서 발음 기관을 본따 만든 거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미친 거죠. 진짜로. 내가 이 수업을 사교육하면서 이 수업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 훈민정음을 할 때마다 진짜 신기해요. 예. 당연히 토요반 애들도 어제 이 수업을 했거든. 지금도 난 이게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신기해요. 자, 발음 기관을 본따 만들어서 기본자를 만들어. 기본자. 자음의 기본 글자 5개. 자, 어떻게 외워? 놈 무서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놈 무서워. 그년 무서워해도 돼. 주변에 여자애가 조금 저기 어디에요? 그래. 현성중 2학년 7반 정지훈이 무섭네. 그년 무서워.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치? 자, 발음기관 본따서 글자 만들었다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혀의 모습을 본따. 하면은 우리 혀가 약간 이렇게 돼요. 기역자 모양으로. 니은 얘도 혀의 모습이야. 느 하면 혀가 앞니 다 니은이 돼. 미음 하면 입술 모양이죠. 스 하면 윗니 아랫니가 교차가 돼. 이의 모습이야. 이의 모습. 목구멍은 당연히 목구멍. 이응은 이렇게 해서 기본 글자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참 세종대왕이 머리가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다른 글자를 또 만든 것이 아니라 획을 첨가해요. 가획자. 획을 더해서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 크, 느, 드. 아, 이거 느가 있구나. 느, 드, 트, 무, 브, 프, 스, 즈, 츠. 그다음에 여린 히읗이 있었어요. 여린 히읗. 흐 이렇게 만들어요. 획을 더해서. 이해되심? 근데 이게 있어.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가 어떻게 돼? 점점 세집니다. 느, 드, 트 이게 소리가 점점 세지는 방향이에요. 이게 음성학에서 이런 글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야, 세종이. 야, 기왕이면 기본 글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글자를 만드는데 기왕이면 소리 세기도 우리가 나타내자 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미쳤죠? 네. 그 다음 이체자가 있어. 이체자는 뭐냐면 다를리 몸체자 글자. 그래서 요 부분에 옛니음, 요 부분에 반설음,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요 부분에 반치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글자? 자음 17자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 상식. 옛니음과 이응의 차이가 뭐냐? 옛니응은 음가가 있어. 음가는 소리값이야. 소리값이 있고 얘는 소리값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 그치? 만약에 우리가 앙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15세기 때 훈민정음 창제 당시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앙. 이게 무슨 뜻이니? 여기는 소리가 없다는 얘기야. 옛니응은 소리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모양이 이상해. 모양이 이상하니까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써주는 거야. 이거 구분한 거예요. 점 하나 찍어가지고. 알겠죠? 옛이응과 그냥 이응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자를 만들었어요. 이 삼각형을 반치음이라고 그러는데 치는 이에서 나는 소리란 얘기야. 여기가 이 소리니까. 이것도 있어. 요렇게 라인이 형성되잖아. 이게 발음 위치가 같아요. 발음 위치가 같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점 하나 찍으면서 소리가 점점 세지면서 그 라인이 같은 발음 장소야. 자, 반치음은 뭐냐면 시옷과 지읒 중간 발음입니다. 스, 즈, 이 중간, 즈, 이 발음이야. 처음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있으면 기호를 다 만든 거야. 물론 나중에 없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발음을 잘 안 하니까. 어쨌든 처음 글자를 만드는 거라 기호를 다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시험범에 들어간 친구들은 외워야 된다. 기본자 근음무승에다가 가획자 크, 드트, 부프, 주츠, 흐흐 만들고 이체자 옛니응,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17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소리가 있지, 그치? 된소리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글자를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병사라고 해서 각각의 글자를 병렬 나란히 서 쓴다. 각자병사. 그래서 끄, 뜨, 뿌, 스, 쯔, 흐. 이거 소리다. 소리가 있으면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홍길동전 보면 홍길동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된소리로 내야 되겠지, 그치? 네 이름이 홍길동이냐? 아닌데. 너 홍길동 맞잖아. 내 이름은 홍길동이 아니야. 내 이름은 홍길동이야. 소리 나잖아, 된소리가, 그쵸? 야, 네가 홍길동이 아니고 홍길동이라고? 그래, 내 이름은 홍길동이야. 나중에 없어져요. 왜 없어졌을까? 발음하기 힘들어. 소리는 나지만 발음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없어지지만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세종대왕은 우선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다 글자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각자병서가 있고 합용병서가 있어요. 합용은 합체해서 사용해서 쓴다. 합용병서. 합용병서는 두 가지 계열이 있다. 비읍 계열과 시옷 계열이 있어요. 이게 뭐냐? 비읍 계열 이렇게 씁니다. 비읍 기역, 비읍 시옷,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뭐 이렇게 쓰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발음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 거 있죠. 뒤에 거를 된 소리로 해서 끄, 스, 뜨, 끄, 뜨 이렇게 발음하면 돼.
그러면 위에 각자 병서가 있는데 하병병서를 왜 썼느냐? 하병병서는 발음을 다 했어. 기록에 의하면 이거 발음 다 했대. 그러니까 비읍 시읍 발음 어떻게 해요? 쓰인데 그냥 쓰가 아니라 앞에다가 살짝 비읍을 넣어주는 거야. 읍스 이렇게 돼요. 읍스. 이게 비읍 시읍 비읍 계열 하병병서입니다. 역시나 나중에 다 없어져요. 이거 발음 힘드니까. 시옷 계열도 있어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 시옷 기역 디귿 이런 식으로. 다 발음했어? 근데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뭐만 남았나? 지금은 겹받침으로 남았지. 겹받침으로. 그 다음 연서가 있습니다. 연서. 연서는 세로로 쓰기. 세로 쓰기로 요 라인에 있어. 입술 소리 라인에 이렇게 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이라고 그래. 그럼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순, 입술. 경, 가볍다. 음은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다. 그럼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을까? 세종대왕이 바보도 아닌데. 왜 만들어요? 소리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다. 옷을 입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비읍 받침 똑같지? 근데 이거를 세종대왕은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날씨가 덥다를 순경음 비읍으로 표현했어. 그럼 왜 이 표시를 했느냐? 뒤에 모음이 오면 어떻게 돼? 덥다의 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응? 유진은 어떻게 돼? 어떻게 말해? 덥다 어떻게 말해? 더워가 되죠. 더워가 돼. 더워. 비읍이 어디 갔어? 날라갔어요.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 순경은 비읍입니다. 뒤에 모음하고 연결할 때 모음인 엄이랑 연결할 때 비읍이 사라져 버려. 이거 표시해 준 거야. 순경은 비읍이. 입다는 뒤에 어가 왔어. 이 발음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 비읍 소리가 있죠? 얘는 순경은 비읍이 아니거든. 이거 구분해 준 겁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안 알려준다. 순경은 비읍 어디다 써먹어요? 진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해봐. 순경은 비읍과 그냥 비읍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 설명해 주신 분은 내가 인정한다. 그분은 실력 있는 사람. 진짜. 단 여러분들 질문할 때 조건이 있어. 우리 학원 선생님 이런 말 하면은 학교 선생님 화난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비읍이 왜 두 개 있어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설명해 주시면은 평소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안 하셨으면은 야, 그 니들이 알아와 하면은 평소에 공부는 안 하시는 분이고. 진짜 순경은 비읍과 그냥 비읍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연서 순경은 비읍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음이야. 여기까지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자음 어떻게 만들었다고?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자, 기본자 근음우승 5글자 만들고 여기에 가획, 이책, 그리고 각자 병서, 하병병서, 연소로 모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본 글자들은 얘네들이었죠. 그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까지. 총 17자의 자음을 만들었고 나머지 애들은 응용을 해서 만들었다. 질문 없지요잉? 자, 그러면 이번에 모음입니다. 모음은 더 쉬워요. 자, 외국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자음을 발음 기간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모음 연구를 하다가 또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성리학의 나라예요.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할 때 그 도야. 그럼 이 도가 뭐냐? 우주의 흐름이야. 그럼 이 우주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성리학에서는 음과 양의 기운으로 설명합니다.
이걸 음양이론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음양이론. 지금 생각 안 나겠지만 음양이론을 상징화한 게 있어. 그게 뭐야? 태극입니다. 태극. 태극이 음양이론 심볼화한 게 태극이에요. 우리 태극기는 이제 옆으로 좀 돌려놨죠? 이렇게. 이게 음과 양의 기운이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 위에는 빨간색이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빨간색이 뭐니? 뭐 태양이요. 파란색은 뭐야? 바다요. 이렇게 얘기를 해. 또는 빨간색은 북한이요. 파란색은 남한 이렇게 얘기하면 다 틀렸다. 빨간색이 양의 기운, 뜨거운 기운이고 파란색이 음의 기운입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섞이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섞여서 만들어진다 라고 보는 게 조선의 성리학이에요. 세종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음양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모음을 만들어냈다. 자, 본따따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삼재를 본따서 만들어요. 삼재. 세 가지 근원이란 뜻이야. 그게 바로 뭐다?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자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다? 하늘, 땅, 사람이란 얘기다. 이해되니? 그럼 이게 왜 음양이론이냐? 성리학에서는 하늘을 양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은 양성모음이야. 양성모음. 땅은 차갑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음성모음입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지. 그치? 얘는 중성이야. 자, 양성모음과 중성모음 여러분들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모음 조화라는 게 있거든. 아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모음 조화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먹다라는 동사가 있고 얘를 과거형으로 쓰고 싶어요. 과거형으로 쓰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두 개가 있지, 그치? 그럼 어떤 걸 써요? at을 쓰나 ot을 쓰나? 봄이나 뭘 쓰냐? at을 쓰니 ot을 쓰니? 먹었다야 먹었다야? 먹었다를 쓰죠? 이게 모음 조화입니다. 즉 여기에 음성 모음이 있기 때문에 연결 어미 또는 선어말 어미를 음성으로 쓰는 거야. 이게 모음 조화입니다. 세종대왕이 모음을 만들 때 이거를 생각을 해요. 방금 얘기했지. 음양이론을 끌고 왔다고, 그쵸?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이거든. 정수거든. 이거를 글자에 집어넣어서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외 언어학자들이 한글 연구하다가 놀라는 게 이거예요. 야, 이 동양의 철학의 정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라는 거죠. 아직도 미스테리야. 왜 하늘을 이렇게 점을 찍었을까? 땅하고 사람은 뭐 표현하기 편하잖아. 그치?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 이건 되는데 하늘을 점을 찍었어요. 아니 몰라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고 얘네들을 합성을 해. 섞어. 합성해서 만들어낸 글자를 초출자라고 해. 처음 나온 글자. 뭐가 있니? 오, 우, 아, 어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러면 오, 우, 아, 어. 오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어떻게 구분할까? 해 뜨는 걸로 생각하면 돼. 하늘엔 태양이 있으니까 뜨거운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오는 모양이 어떠니? 땅 위에 해가 있죠. 그쵸? 따뜻해. 양성모음입니다. 우는 해가 지는 모습이니까 음성모음이 되는 거고, 아, 옛날 사람들은 오른쪽을 동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동쪽에서 해가 뜬다. 양성모음. 어는 해가 진다. 음성모음. 기억을 해야 돼. 기본적인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100%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모음 조화가.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또 얘네들을 합성해. 여기다가 뭘 합성해? 하늘을 합성을 합니다. 해서 나온 글자를 다시 제자, 출자, 다시 나온 글자. 요, 유, 야, 여 이렇게 만들죠? 당연히 요는 양성, 유는 음성, 야는 양성, 여는 음성이 되겠다. 그치? 요렇게 해서 몇 글자를 만들었다? 11자를 만듭니다. 자, 단모음 7개. 단모음 7개. 이중모음 4개. 그래서 11자야. 단모음이 뭐예요?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 이중모음은 뭡니까?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는 것. 오케이? 그렇게 해서 11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자음 17자에다가 모음 몇 개야? 11자를 합쳐서 총 몇 글자? 28자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 현대 국어에 와서는 없어진 애들이 있지, 그치? 자음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옛니은 없어졌고, 열인은 없어졌고, 반치음 없어졌고. 모음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아래야 없어졌고. 그래서 현대 국어는 24자를 사용한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복습을 해놓고, 이거 알고 있으면은, 요게 한글 창제 원리 시험범위 100점 나와요. 진짜. 장담한다. 이거 알았으면. 책 안 봐도 돼. 내가 이거 알고 있잖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제 원리에서 모든 문제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 그래서 내가 자음에 대한 거 알고 있어. 모음에 대한 거 알고 있어. 끝이야. 나머지는 응용이죠, 응용. 질문 있는 친구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 지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교재 내용은 간단할 거다. 예. 한글 창제 원리 볼게요. 자, 한글 창제 정시 들어가 있는데 자주 정시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자주 정신이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맨날 자기들 거라고 우기지, 그치? 한글도 옛날에는 중국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훈민정음 연구가 언제 시작되냐면 6.25 전쟁 끝나고 한국 전쟁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언어 학자들도 같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밝혀지는 거야. 이게 보니까 세종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더 이상 한글이 중국에서 나왔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중국의 한자를 빌려 표기지 않고 새로 우리 글자를 창제했다. 자주정신이죠. 그 다음에 애민정신. 자, 세종이 그렇게 쓴 글이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내용이 있어. 세종이 직접 거기다 써놨어요. 글로. 그래서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실용정신.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날마다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 이것도 직접 쓴 거야. 세종이 직접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이 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원문을 외워야 돼.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게 수행평가 가거든. 예. 자, 제자원리. 제는 만든다. 자는 글자. 다 설명했습니다. 한글 제자원리. 상형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형의 원리는 모양을 본따서 만든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 그래서 기본 글자 근음 웃음, 그치? 그래서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기역을 어금니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금니 쪽에서 소리가 난다. 니은은 혀가 앞니 조금 닿죠? 그래서 얘를 이소리, 혀끝 소리. 예. 이렇게 얘기하고 미음은 입술 모양이니까 입술 소리. 그리고 시옷은 이에서 나니까 이 소리. 얘는 목구멍에서 나죠? 그래서 목구멍 소리.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가 소리가 나타나는 기관, 발음 기관이야.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어금니 소리를 아음, 어금니 아자를 써요. 아음. 코끼리 상이 코끼리라는 의미고 아는 어금니라는 얘기입니다. 혀끝 소리는 설음, 혀에서 나는 소리다. 입술 소리,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 이 소리는 치음. 목구멍 소리는 후음.
그래서 아설, 순치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기형에 공부하는 거 명칭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 기본 글자 만들어 놨고 모음 기본 글자 하늘 땅 사람은 삼재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 하늘은 양성 모음이고 땅은 음성 모음이고 사람은 중성이다. 질문하세요. 이게 재밌는 게 한글이 만들어진 지가 600년이 넘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키패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지, 그치? 나는 이거 쓰거든. 이게 천지인이죠. 천지인 키패드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나란말, 나랏글, 나란말 키패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한글 창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키패드에. 천지인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 크 되어 있죠, 그치? 이게 뭐 하는 거야? 가획의 원리잖아, 그쵸? 느르 가획이에요. 드트 뭐 물론 리을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을 이렇게 놔줘. 3개. 다시 스마트폰 보면 키패드가 1, 2, 3, 4, 5, 6, 7, 8, 9, 빵, 샵, 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키패드를 칠 때 가장 빨리 칠 수 있는 게 한글입니다. 영어는 속도가 한글 치는 거에 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영어는 모음이 몇 개니? I, O 5개 있지, 그치? 7개인가 8개인가 있나? 예. 키패드가 다 안 들어가거든. 근데 천지인 같은 경우는 딱 3개 딱 들어가. 그래서 빨리 칠 수가 있어요. 이해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자판을 치잖아? 컴퓨터 자판을 칠 때 한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한번 볼게. 자, 키보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해요. 한글 이렇게 자판은. 오른쪽에 뭐가 있어? 모음이 있어요. 왼쪽에는 자음이야. 이해되니? 자, 우리가 치면 어떻게 돼?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치지. 이걸 이벌식 타자라 그래. 이게 돼요. 굉장히 빨리빨리 되는 거야. 자음 치고, 모음 치고, 자음 치고, 모음, 이게 돼요.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어.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쿼티라고 하잖아. 쿼티 자판. 그래서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물론 이제 빨리 치는 사람들 빨리 치겠지만.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굉장히 합리적이야 해서 만든 키보드가 있어. 그게 드보락 자판기야. 이거는 쿼티죠? 드보락은 여기에 D, 뭐 V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게 이제 한글 키보드처럼 왼쪽에는 자음을, 오른쪽에는 모음을 배치했는데 많이 안 팔렸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워낙에 쿼티에 익숙해져가지고 굉장히 빨리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중국어 생각해볼까? 중국어는 자판 어떻게 쳐요? 중국어는 얘네들은 글자를 칠 수가 없지. 그래서 병음을 쳐, 병음. 예를 들어서 뭐 니하오마라고 치고 싶어. 그러면 N, I, H, A, O, M, A 이걸 써야 돼. 자, 그래서 니하까지 치면 여기에 상형구들이 나와. 상형구 나와서 그걸 고르는 거야. 그렇게 쳐야 돼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칠 수 있잖아. 일본어도 마찬가지다. 일본어도 뭐 소리 글자이긴 하지만 글자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합치면은 100 몇 개가 되거든. 그러니까 키보드에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이런 상형구가 나오게끔 키보드를 배치를 합니다. 이거 좀 느리겠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원래 의미대로 전달이 좀 안 되겠지. 이상하게 이게 잘 맞아 떨어졌어 지금. 또 한글이 우수한 점 또 뭐가 있나요? 다른 나라 글자하고도 같이 잘 어울리지, 그치? 예를 들어 볼까?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요. 쓰잖아. 다른 나라 글자하고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 일본어도 되죠, 일본어. 가 하잖아, 가. 이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한글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유리한 문자다. 첫째, 한글은 영어 알파벳의 모음자와 달리 모음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만 발음이 된다. 이렇게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컴퓨터를 만들 때 유리하다. 둘째, 휴대전화 자판 입력에서도 한글 과학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가획, 병서, 합성, 합영 등의 한글 제자 원리가 자판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10여 개에 불과한 자판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 1, 2, 3, 4, 5, 6, 7, 8, 90 여기다가 한자 어떻게 때려 넣어? 못 넣어. 그러니까 상용구가 있는 거야. 상용구가. 자, 컴퓨터의 자판 입력에서도 24개 자모만으로 모든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문자 입력 속도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은 4만 자가 넘는 중국의 한자나 102자의 일본 가나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이 한글이. 자, 가획의 원리. 그는 무슨 기본자에다가 가획자 크, 드트, 브프, 즈츠, 여린, 히읗, 히읗. 그리고 이체자 인니음,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해서 총 몇 글자? 17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도. 세종대왕이. 그 다음에 모음. 모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 으, 이. 여기에 초출자 아, 어, 오, 우. 그 다음에 제출자 야, 여, 요, 유.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심오한 철학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은 뭐가 있다고요? 독창성. 세계에 이런 글자가 없죠. 그래서 유엔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소수민족들의 그 말을 보존하려고 한글을 채택을 했죠. 한글 채택해서 보급을 한번 해봤어. 어디다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아찌아족한테 한글을 보급을 해서 걔네는 한글 이거 배우죠. 근데 우리 말을 배우는 거 아니야? 한글이 소리 글자니까 자기네나 말을 한글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는 문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거를. 근데 안타깝게 이 사업은 엎어졌습니다. 중간에 돈 처먹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지원금 중간에서 쓱싹하고 그냥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사업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 한국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의 어를 어쨌든 과학성 방금 다 설명했죠. 실용성 굉장히 편합니다. 경제성 그때 당시 28자 현재는 24자 24글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야. 100%는 소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모든 소리를 대다수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다. 질문요?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국어학자예요. 그래서 한글 창자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이게 기본이야. 요거 알고 있으면은 요쪽 파트에서는 100점 나와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니?